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정말 시한폭탄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 만큼 이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우리 경제에 어떤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지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가계부채 문제는 실제 터질 때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 그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마치 폭탄 덜리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 외환위기 때는 물론 우리나라가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위기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가 우리나라 약 2천만 가구가 결과적으로 이 금융기관에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걱정,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되고 그게 우리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우리가 변제하지 못했던 대외 채무의 규모보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더 크다는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 도대체 어디에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선진국일수록 가계부채 규모가 크다라는 관점, 또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보다 부채의 규모가 크다라는 관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는 속도는 엄청난데 GDP의 증가 속도는 더디다 보니까 GDP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더 큰 거예요. 그런 경제는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그전에도 그 자문기관, 해외 자문기관에 소속되어서 자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자문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자문하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스스로 자문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상 나의 속사정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지만 나의 속사정을 외부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IMF 회원국으로서 IMF로부터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 자문에 대한 의사결정,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향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발표될 텐데 그 보고서가 바로 이겁니다. IMF의 한국 경제에 대한 자문 의사결정 연례 보고회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고요. 또 근래 들어서 IIF 국제금융협회죠. 이 협회에서도 글로벌 뎁 모니터, 그러니까 세계 경제적으로 부채 규모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디레버리징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모니터링하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현재 대외적인 관점에서 한국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실히 진단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제로 던져드린 것처럼 IMF, IIF 뿐만 아니라 BIS, OECD, 월드뱅크 그 밖에 각종 경제금융 관련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IS는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많은 편이고 또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OECD 같은 경우는요. 특히 미국과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비교하면서 미국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그때 금융위기를 한번 경험하고 그 금융위기의 배경 중에 하나가 모기지였고 그 부채 문제였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부채 규모를 줄여가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펼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계기가 되어서 그때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 다시 한번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말자 하는 의미로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의 소득, 분자의 가계부채, 그 이 비중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정말 지속적으로 늘어만 왔고요. 특히 근래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나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다른 주요국들이 어떤 금융 불안정성을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우리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OECD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번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주요 관찰 대상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네 번째로 높다. 그거는 상당히 가계부채 규모가 많은 나라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는 4개 나라만 비교해 보세요. 2019년 당시에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비율이 2023년 1분기 지금의 가계부채 비율에 비해서 오히려 낮았죠. 다른 나라들은 주로 높았던 나라들이 낮게 조정하는 국면인데 우리나라는 2019년보다 23년 1분기가 더 높아진 이 현상을 놓고 보면 가계부채 문제 규모 면에서도 있지만 아직도 통제가 안 되고 늘어나고 있다. GDP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상환 능력이에요. 이 상환 능력은 분모에 가처분 소득을 넣으시고 분자에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한 달에 엄마 아빠 합해서 1,000만 원 버세요. 근데 우리 집은 한 달에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2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그 가구의 채무 상환 비율은 몇 %예요? 20%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비율이 만약에 20%를 초과해서 30%를 올라간다. 그러면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또 40%를 초과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역시 올라갈수록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 채무상환 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요. 또 역시 다른 많은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2019년, 2021년보다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 상환 능력이라는 것도 보세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와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IIF의 또 진단도 보겠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나 차지할까? IIF의 조사 대상국 중에 우리나라가 단연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GDP 규모보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더 높은 나라, 쉽게 말하면 이 비율이 100을 상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하나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너무 많다. 규모가 크다. 두 번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세 번째, 채무의 변제 능력, 상환 능력마저 실추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고루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저도 2024년 경제전망을 통해서 2024년은 고금리의 역습이 온다. 특히 가계부채가 결과적으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 침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되고, 왜냐하면 전체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절대적으로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소비를 못하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고 신규 투자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가계부채는 터진다면 경제 위기겠지만 터지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 또 가계부채 중에 일부는 연체율이 쌓이고 또 부실채권으로 이어지니까 일부는 금융부실을 또 고조시킨다. 그러면 금융부실이 고조되면 될수록 금융기관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를 합니다. 위험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함부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진출할 수 없고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가계는 소비할 수 없고 소득이 위축되는 거죠.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저는 터질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강한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겠느냐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대외적으로 봤을 때 세계 주요 국제기구가 지적하니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가 직접 분석해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계 신용이 1,876조 원으로 23년 3분기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2022년 이래로 보시면 22년 3분기에 가계 신용이 절대적으로 정점을 찍었었지만 그 이후에 이 높아진 금리 때문에 가계 신용이 줄어드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3년 1분기, 2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4%로 종전의 가계부채 규모보다는 줄어드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가계 신용이라는, 가계 부채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데 따른 가격이기 때문에, 비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부채를 짊어지기, 그 상품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계부채 규모는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년 3분기 들어서 오히려 가계 신용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그러니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어떤 부문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가? 특히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다소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되는, 또 강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주택 구매로 나섭니다. 주택 구매로 나서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전체 가계부채 규모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가파르게, 빨간색 보세요.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정말 급증하고 있구나. 실제 근래 들어서 가계부채 규모가 무엇을 중심으로 늘어나나, 주담대를 중심으로 늘어나나, 주담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나 봤더니 주담대를 중심으로, 파란색이죠. 23년 3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주담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증감률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에 의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타 대출, 신용대출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인데, 집값이 상승할까? 집값 상승하니까 나 집을 보유해야 될까?
투자해야 될까? 이런 의사결정이 작용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해서 영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30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1%로 이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급증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상황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까?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간다면 주택가격이 약 20% 정도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진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겠죠. 근데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가계부채 규모가 불어나는 속도만큼 역시 자산가치 혹은 주택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속도를 유지하거나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터지지는 않겠죠. 그것을 시나리오로 가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터지기보다는 이게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을 주는 경기 침체 요인으로 구분짓고 싶고요. 이게 경제 위기로 갈 만큼 위협적인 그런 과제일까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는 무엇일까? 바로 자영업자 대출인 거죠.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3년 2분기까지 대략 7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전체 자영업자가 짊어진 1,043조 원에 해당하는 가계부채 규모에서 대략 7조가량에 해당되는 연체액, 즉 연체율이죠. 1.15%에 달합니다. 이 연체액과 연체율은 자영업자의 연체율, 연체액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것은 당분간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연결고리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로 꼽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택담보대출도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대출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자영업자의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성향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집가격이 20% 정도 빠졌을 때 터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릴 텐데, 그죠? 전제가 있어야만 가계부채가 폭탄 터지듯이 터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떤 전제를 하지 않고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4%예요. 비교해 보세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15%입니다. 그냥 2배 이상 높은 거죠. 거의 3배가량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부채 연체율이나 연체액이나 부실채권 비율이나 결국 가계부채 연결고리, 약한 연결고리가 무엇일까를 판단할 때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그 부채 문제는 바로 자영업자의 부채다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2020년에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셨죠.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고 연장할수록 이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임차료는 나가죠. 운영자금 나가죠. 근데 손님은 없고 매출은 안 나오죠. 그렇다고 문을 닫자니 단골 손님이 끊길 것 같죠. 굉장히 힘듭니다. 20년, 21년 코로나19 때문에 버텼는데 무엇으로 버텼습니까? 빚으로 버틴 거예요. 근데 2022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다소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줄 알았는데 22년에 또 다른 폭탄이 터지죠. 그게 뭡니까? 고물가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밥 가게 할머니인데요. 단무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쌀 가격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다 오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려잡자니 단골 손님이 떠날까봐 가격도 못 올려잡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국면에서 자영업자들은 정말 여러분 이렇게 리세션이 진전되고 이 경기 침체 국면에 많은 우리 가게 소비자들이 뭐부터 줄일까요? 외식비부터 줄입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식비를 줄이다 보니 자영업자는 또 한 번 폭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당하고 그리고 22년부터 고물가 때문에 당하고 23년, 24년 경기 침체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출이 0이 될 수가 없으니 빚을 상환할 만한 능력이 실추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차주, 금융채무 불이행자, 파산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이들이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 금융채무 불이행자, 자영업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짊어진 빚의 규모가 9조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금융부실로 일부 연결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고 정치권에서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가계부채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그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자영업자는 우리 취업자를 조사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비임금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약 2,700~800만 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비임금 근로자가 줄었어요. 2021년에.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거죠. 사업을 접은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사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신규 진출자가 있는데 22년, 23년 들어서 이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이유가 뭘까요? 폐업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하는 순간 기존에 쌓였던 이 대출 규모를 만기 일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도 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자영업자가 여전히 늘어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를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는 한 명이라도 봉급생활자, 임금근로자를 데리고 일하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혼자 자영업을 경영하는 자, 1인 자영업자를 뜻하죠. 근데 1인 자영업자를 통상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고용주가 줄죠. 근데 자영자가 늡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고용주가 버티지 못해서 결국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폐업을 하면 만기 일시 상환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일했던 인력들을 해고시키고 그래도 운영자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폐업을 단행하다든가 아니면 폐업을 못하고 1인 자영업자의 형태로 전락되고 마는 현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자영업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실제 소상공인의 여러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여기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침체되니까 너도 나도 소비 지출을 아껴요. 소비 지출을 아끼는데 어디를 먼저 아낍니까? 외식 소비를 아끼고 소위 집안에서 식료품 사다가 요리를 해먹는 방식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애로사항이 뭐예요?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의 서비스, 상품 가격은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진은 축소되고 소비는 위축되고, 왜냐하면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다면 원부 제작 가격이 오르는 만큼 가격도 올려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근데 가격을 같이 못 올려잡는 거예요. 손님이 떠날까봐, 비싸다고 안 올까봐. 그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부 대책, 앞으로 강화해 줬으면 하는 소상공인 정부 대책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특히 영세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저신용 등급이 좀 많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아요.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신용대출도 받고 자영업자 대출도 받고 뭐 카드 대출도 받고 세 가지 이상의 대출을 끼고 있어. 이걸 다중채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런 금융 지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겠다. 혹은 소상공인을 위한 좀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종류의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두가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진입해 있고 모두가 힘든 거 압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가장 약한 고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가 이 약한 고리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드릴지, 우리가 이 사회를 보듬어 줄지 한번 그 약한 고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5대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횡재세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횡재세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전쟁이 나요. 국제유가가 치솟아요. 그러면 오일 컴퍼니는 어때요? 엄청난 돈을 벌죠.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모두가 힘든데 오일 컴퍼니는 돈을 버는 거죠. 역시 이 고금리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모두가 힘든데 은행만 앉아서 이자이익을 본다. 이것은 횡재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재세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상생금융제도, 또 은행도 모두 다 ESG 경영 전략을 이미 채택하고 있고, ESG 하면 E 환경도 있지만 S 소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담한다.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이윤만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조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ESG 경영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어려운 국면에 이 고금리 상황에 견뎌내지 못하고 더 힘들어하는 경제 주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위 고금리 상황 때문에 벌어들인 이 이자 이익을 일정 부분 그 어려운 계층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그럼으로써 이 약한 고리 문제를 탄탄하게 약하지 않는 고리로 만들어주는 노력도 어떨까? 이것은 제도적인 도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IMF 외환위기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금모으기 하지 않았습니까? 금모으기가 제도적 절차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함께 상생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대응 방향이 아닌가 의견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 문제가 가시화됐으니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금리를 진작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은 6연속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동결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이냐? 가계부채 문제는 크게 규모와 속도도 있지만 상환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부채 규모를 줄이고 증가 속도를 주춤하게 만들려면 높은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들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연체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역시 여기서 금리마저 또 올라가 버리면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규모를 고려하면, 속도를 고려하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상환 능력을 고려하면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취약차주들의 이런 금융부실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통화정책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는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슬기롭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IMF에서 또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한국 경제 보고서가 바로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 캡처한 거. 이 보고서가 뭐냐면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발간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티클 4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아티클 4. 이 아티클 4가 뭐냐면 협정문인데, IMF는 한국과 이 회원국이잖아요. 한국이 IMF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국이니까 회원국과의 협정문을 갖고 있는데, 이 회원국의 거시경제나 금융이나 재정이나 이런 경제 상황 전반을 한번 점검하고 그것에 맞는 한국에 대한 권고를, 조언을 담는 그런 종류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거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런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 당연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이런 보도자료가 실려요. 근데 이 보도자료가 딱 2장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캡처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페이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 2장으로 축약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은, 이 많은 평가 중에 좋은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보시는 것처럼 큰 글씨가 뭐예요? 한국 경제 점진적으로 회복, 24년 2.2% 성장, 24년 말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예상. 정말 한국 경제가 진짜 좋아진다는 식으로 여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연례 협의 보고서가 담긴 내용, 이 내용을 많은 기자들이 기사화할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기사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화된 내용에는 뭐가 담길까요? 이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담아요. 거의 복붙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마도 거짓이 없을 겁니다. 항상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기자들이 보고서를 읽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쓰거나 뭐 중요한 그래프 같은 것을 인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정부가 보도자료로 축약을 하고, 근데 다소 긍정적으로 축약하겠죠. 그리고 그 내용만 가지고 보고서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별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좀 알으셔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에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반영된 내용은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인데요. 어쨌든 올해 경제보다는 내년 경제가 좀 나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강조하는 거죠, 이번 보도자료는. 근데 중요한 게,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10월만 해도 한국 물가는 3.4% 올해 상승할 거야 했는데,
3.4가 아니라 3.6이 될 거야. 고물가가 더 높아질 거야. 물가 잘 안 잡힐 거야 라는 표현이고, 2024년 물가 상승률도 지난 10월 달에는 2.3%로 전망했다가 2.4%로 또 올려잡았어요. 그러니까 고물가의 장기화를 전망한 거죠. 맞습니까? 종전보다 전망치를 한 달 만에 상향 조정한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안 잡힌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물가 속에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는 일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라. 이게 핵심 멘트거든요. 근데 이 보도 자료에는 24년 말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예상,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참 구분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뭐 정부의 입장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담아낸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보고서에서 전달한 여러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보고서에서 좀 캡처를 했는데, 제 얼굴 빼고 이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냐면, 가계부채는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이다. Among the highest. 그러니까 among이 빠진 게 아니에요. the highest가 아니라 the highest, 높은 군. 예를 들어서 스위tzerland,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코리아. 이게 가장 높은 나라들인 거죠. 1, 2, 3, 4 등. 그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the debt service burden. 그러니까 그 부채 상환 부담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커서 보이시죠? 이 점선이 2019년 기준이에요. 맞죠? 2019년. 그리고 이 바그래프가 23년 기준이에요. 1분기. 근데 대부분 어때요? 2019년보다 23년에 household debt가 줄죠.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줄죠. 디레버리징 한 거예요. 너도 나도 대부분이. 근데 우리나라는 2019년 당시의 가계부채 규모보다 오히려 GDP 대비 올라갔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하우스홀드 뎁 수준이 높은 나라들 중에서 1, 2, 3, 4 등 중에서 오히려 그 부채의 규모가 GDP 대비 올라간 나라는 한국인 거예요. 4개 중에 하나가. 그죠? 이건 지적할 만한 거죠. 제가 수박 겉핥기로만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가서 Household Debt Service Burden은, 이게 Debt Service Ratio, 이게 채무 상환 비율이에요. DSR. 이것은 분모의 가처분 소득을 놓고 분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넣으면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분모에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예를 들어 우리 집은 한 달에 가구 소득이 다 합치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원리금 상환액은 2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DSR이 몇 퍼센트라고요? 20%인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빚 갚는 게 굉장한 부담인 가구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20%까지는 통상 우리 가구당으로 보면 그게 안정군, 30%는 위험군, 40%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가계부채 분석하면서 자영업자의 경우는 40% 수준에 육박한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나온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DSR이 어떻다는 거예요? 19년, 21년, 22년 갈수록 올라간다. 갈수록 올라가는 나라다. 떨어지는 나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은 정체됐는데 빚 부담만 늘어나는 나라다라고 설명하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 이 갈수록 늘어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인 거죠. 갈수록 늘어나는 나라. 19, 21, 22. 연달아 늘어나는 나라 중에는 한국이 1등인 거죠. 연달아 늘어나는 나라도 거의 없고요. 그죠?
거의 없죠. 연달아 늘어나는 나라가 스웨덴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좀 지적을 했어요. 음, 사실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보고서에 이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더 담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IMF의 23년 한국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간략하게 보면 한국 경제의 기여도, 성장률의 기여도, 이 검정색이 성장률이에요. 검정색. 성장률이 낮죠? 근데 그 기여도를 보시면 투자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돼요. 노란색이 투자, 기업들의 투자. 이 파랑색이 가계의 소비인데 둘 다 위축돼서 거의 짜부됐어요, 짜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경제가 역동성이 사라진다라고 지금 진단을 한 거고요. 또 한국 경제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세계 선진국들 AE는 Advanced Economies 선진국들을 뜻합니다. 이들의 헤드라인 물가나 코어 인플레이션이나 둘 다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오히려 피크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불안하다. 물가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임금 상승률이 이만큼 떨어지고 있다. 이 보라색이 웨이지 그로스예요.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임금 상승률이 이제는 2%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은 3.7%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는데 물가 상승률은 올라간다. 크로스 된다. 그것은 물가 상승 속도만큼 소득이 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가계가 얼마나 가난해질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 경제가 좀 힘들어진다. 서민들이 힘들면 느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총론이고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 좀 핵심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나 그 밖에 부채 문제를 권고한 것인데 보여드리면 그 배경 중에 하나가 IMF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ith significant policy support. 그러니까 굉장히 significant한 영향력 있는 그런 정책, 부동산 정책에 기반해서 그 주택 시장이 stabilized,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는 것도 불안정이고 너무 고공행진한 것도 불안정이에요. 적정하게 상승하거나 적정하게 하락하면 보합에 가까운 수준은 안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household debt is rising again. 그러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이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고 거래량이 어때요?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죠.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고 미분양 주택이 줄고요. 저의 해석이 아니라 IMF가 진단한 겁니다. 한국 경제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파트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망을 한 거죠. 전고점을 갱신하진 않았지만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은 여기 나타나죠.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뭐 하우싱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바닥을 찍고 아주 미약한 상승 강보합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IMF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바로 가계부채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가계부채 문제 말고도 여러 부채들, 기업부채, 가계부채 여러 가지 부채 문제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좀 어렵지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 부채 검정색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보면 household debt 또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죠. 이런 문제가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늘어나고 있다. 근데 좀 어렵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 부동산 관련 그런 금융부실에 노출된 정도를 좀 보면 가계의 경우 각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 대출, 그죠? 혹은 뭐 그 밖에 뭐 정부 지원 대출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어때요? 가계도 다 올라가죠, 대부분. 그리고 기업도 어때요? 예, 다 올라가죠. 그리고 금융 투자 부문도 다 올라가죠. 리츠나 MBS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부채 문제가 최근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좀 간략히 보면 그 리스크, 가계 부채 문제를 부채 리스크를 짊어지는 그 엔터티 중심으로 보면 일단 금융기관도 그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부동산 관련 금융 부실 문제에 더 노출되고 있고 그리고 퍼블릭 공공적인 관점에서 개런티한 그런 것도 역시 올라가고 있고 역시 투자자들도 그런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orporate loan growth 이렇게 써 있는데요. 라지 코퍼레이션과 SME가 small and middle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해서 SME가 중소기업입니다. 어쨌든 라지 코퍼레이션이든 중소기업이든 쭉 볼 수 있는데 그 코퍼레이트 론 그로스가 어때요? 정점 찍고 좀 둔화되죠. 이게 뭐야? 아까 대출 뎁트 빚이 아니라 대출을 얘기하는 거 론은. 근데 론이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건 뭐를 얘기해요?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짜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위험을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자금난이 시작되고 신규 투자를 더 못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좀 더 침체로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먼저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주려고 대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게 기업들에게도 자금이 융통이 안 되고 기업 중에 중소기업에게도 특히나 자금 융통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자금 융통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 부채 문제도 있지만 그 밖에 몇 가지 또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간략하게 지적한 문제점들을 좀 표현해 볼게요. 그 밖에도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2, 300페이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캡코를 유독 지적했어요. 결국 캡코 우리 한전이죠. 한전의 어떤 그 경영난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를 보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보는 이유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은 오르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이 전기 요금은 올리지 못해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게 또 한국 경제에 하방 위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요인이 있을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고령화예요. 근데 고령화가 전개될 때 최근 고용 문제가 60세 이상 이 보시면 파란색이에요.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죠. 근데 60세 이하의 취업자는 어때요? 최근 특히 뭐 확 줄었다가
이게 코로나 때 그랬죠. 확 줄었다가 다시 회복은 됐는데 다시 제자리로 안 늘어나는 모습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때 이렇게 쭉 줄었다가 그리고 이 값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런 모습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 소위 고령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60세 이하의 일자리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모습도 지적할 만한 한국의 고용 사정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한국 고용 문제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60세 이하의 생산 연령 인구의 취업자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IMF가 한국 경제 리스크로서 진단한 것은 이게 뎁 실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본다면 이게 재정 준칙에 가까운 거죠. 이 이상으로는 재정 부채에 의존을 하지 말자. 그럼 가버먼트 뎁트가 거의 뎁 실링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면 좋은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장기 경기 침체에 놓이게 될 때 충분히 재정 정책을 통해서도 대응할 만한 수단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거 이게 저도 과거에 뭐 그런 저도 지금 뭐 정부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자문위원도 있고 뭐 자문하는 자문 용역을 받고 컨설팅 해주는 컨설팅 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소위 어떤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뭐 예를 들어서 10억, 20억을 받고 맥킨지가 BCG가 기업으로부터 자문 요금을 받고 자문료를 받은 만큼 그 기업을 외부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로서 그 기업을 진단을 내리고 이 기업이 이렇게 의사결정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IMF는 한국 경제의 자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쓰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리스크 요인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제안을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기사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제대로 실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어, 이 IMF는 떻게 공고했냐면 지금 한국은 물가를 못 잡고 있다. 그러니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고 또 가계부채 문제 이거 풀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죠. 가계부채나 뭐 기업부채 문제 그걸 충분히 풀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밖에 고질적인 몇 가지 문제들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요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라이브 중이니까 추가적으로 한국 경제의 부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은 좀 질문 남기시고요. 질문 받는 동안 마지막으로 녹화용 말씀을 드리면 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이 책을 통해서 24년 경제를 좀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된 날을 만드는데 좀 참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드렸고 제 의견을 좀 드렸고요. 또 가계부채 문제가 또 워낙 심각한데 그때는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본질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도 제가 엊그저께 지적했던 것 중에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가계부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하나같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순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이렇게 급격히 치솟고 그게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200%에 해당된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이것을 안정화 조치를 계속 단행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끊임없이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OECD가 지적을 했고 그 밖에 IMF나 BIS나 월드뱅크조차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에 있다라고 말씀을 엊그저께 드렸었고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을 보시면 최근 23년 들어서 연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영업자의 대출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자영업 차주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9조 1,343억 원까지 최근 들어서 3조 정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폭이냐면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 단위예요. 근데 23년 1분기, 2분기는 연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약한 고리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자영업 차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금 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 가계부채 문제도 특히나 자영업자의 문제에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라는 주제를 놓고 거의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가볍게만 그 연구했던 몇 가지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그런 그 연구 결과의 연구 방법론의 기초에서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해석해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자영업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이미 냈었고 여기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예산 춘추라는 저널의 가계부채 현황과 특징이라는 논문을 2015년에 냈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자영업에 대한 연구를 2012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했었고 또 그 가계부채의 특징, 시사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래에도 뭐 여러 논문과 칼럼과 보고서를 통해서 부채 문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요. 부채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2021년쯤에 냈었고, 또 가계부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급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또 2021년, 22년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이런 제가 그동안 뭐 10여 년 넘게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연구해 왔던 그 방법론의 기초에서 특히 자영업 가계부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 일단 이것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 총 취업자가 대략 2,700만, 2,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취업자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가 임금 근로자, 그 다음 하나가 비임금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이런 구분 기준을 종사상 지위별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 근로자냐, 봉급 생활자냐 이거예요.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냐 이건데, 임금 근로자는 또 상용 근로자냐, 임시 근로자냐, 일용 근로자냐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 이제 비임금 근로자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임금 근로자는 정확히 OECD 기준과 국회 기준으로는 자영업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통계청에서는 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까지 우리나라 주요 정부에서는 특히 통계청 기준이 가장 정의에 부합하겠죠. 비임금 근로자는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지는데, 하나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를 고용주라고 합니다. 고용주.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들을 자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어요. 무급가족 종사자는 예를 들면 남편이 치킨집을 하는데 아내가 같이 무급으로 일을 도와줘요. 무급가족 종사자죠. 근데 OECD 기준으로는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모두 자영업자로 분류합니다. 그 기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OECD 기준, 국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드립니다.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비임금 근로자, 소위 자영업자의 추세를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때 자영업자가 줄죠. 비임금 근로자가 줄어요. 그리고 20년, 21년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버티지 못해서 자영업자가 줄고 또 줍니다. 그죠? 2021년까지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다시 리오프닝 시대가 오면서 자영업자가 다시 늘고 또 다시 늘어납니다. 23년 3, 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수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만큼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개선돼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도 굉장히 유명한 창업 컨설턴트가 있어요. 30년 정도 자영업 창업을 하신, 창업을 컨설팅해 오신 창업 컨설턴트로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이홍구 대표님이라고 있으세요. 제가 한번 나중에 제 채널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이해가 그 현업에서는 더 전문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현업 전문가께 여쭤봤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를 여쭙냐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현재 폐업을 하려면
갖고 있던 그 부채를 일시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일시상환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폐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시상환을 못하면 폐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개점휴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에는 추가적인 운영자금이 들어가고 운영자금 이상의 매출이 안 나오는 경기니까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폐업을 하면 이 부채를 다 갚아야만 하니까 부채를 갚을 능력은 또 없어요. 이해가셨죠? 그런 관점에서 자영업자가 줄지 않는 경향도 있다. 지금의 자영업 경기가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자영업 컨설팅을 해오셨기 때문에 창업 컨설팅을 해오셨기 때문에 IMF 외환 위기도 겪으신 거거든요.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30년 동안 가장 힘들다.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용구 대표님은 참고로 그 무한도전 쩐의 전쟁 할 때 그때도 방송에 나와서 그 유재석 등등 그 멤버들을 그 창업 컨설팅을 해 주셨던 인물이에요. 그만 굉장히 알려져 계세요.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예. 참고로 미남이세요. 네, 이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 말씀 안 드리면 아마 나중에 저한테 혼내실 거예요. 자, 어쨌든 자영업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임금 근로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도 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왜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날까? 폐업을 못해서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건데요. 제가 오늘 이걸 낮에 분석을 해 보니까요. 자, 고용주와 자영자라고 했죠. 고용주는 한 명이라도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 그럼 고용주고, 자영자는 말 그대로 1인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덜 영세한 것. 그러니까 자영자가 자영업자 중에서도 더 영세한 자영업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반드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줄었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데리고 일하는 고용주는 줄었죠. 그런데 1인 자영업자는 많이 늘었죠. 물론 1인 자영업자가 늘었다, 자영자가 늘었다는 얘기는 데리고 있던 고용원을 내보낸 거죠. 내보낸 이유는 뭐 인건비도 올라서도 있고 업이 잘 안 되니까 사장님이 직접 다 모든 일을 해서라도 그 매출이나 운영자금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또 키오스크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기술적인 여러 대체 인력을 대체할 수단을 마련해서라도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용주가 줄고 자영자가 늘어나는 이 현상은 바로 자영업자의 영세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에 말씀드렸었던 개점 휴업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죠? 개점 휴업의 상태. 그러니까 폐업을 못하고 그냥 열어만 놓은 거고 직원은 해고한 상태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로는 남아있지만 자영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고용주와 자영자를 합해서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이 자영업자가 결과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보시면 자영업자가 자금을 마련할 때 어떻게 해요? 본인 자금도 있지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28%가. 그죠? 본인 자금 더하기 은행에서 빌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이고, 근데 빌린 돈을 갚을 만큼의 매출이 이어지면 모를까? 그게 안 되는 경우라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빚을 갚을 능력까지 없다면 폐업을 못 하게 된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봤는데 종사상 지위별로 가구당 부채 추이를 보면요. 자, 자영업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포함된 전체가 있겠죠. 근데 보세요. 2,700만 명의 취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2,700만 명. 그 중에 자영업자가 대략 650만 정도 된다. 그럼 대략 한 2천만 명 이상이 임금 근로자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모두 합한 개념인데, 당연히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빚이 크겠죠. 보시는 것처럼 가구당 가계빚이 대략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그마저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더 크게 늘었죠. 물론 전체 평균 가구당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1억 7,5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압도적으로 가구당 가계빚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계 빚만 많으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빚만 많으냐.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채무 상환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엊그저께 드렸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채무 상환 능력을 확인할 때는 채무 상환 비율이라는 지표를 활용하는데, 채무 상환 비율은요, 분모에 가처분 소득을 두세요. 분자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놓으세요. 그러니까 분모에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엄마와 아빠가 얼만큼씩 법니다 해서 우리 집은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다. 그게 가처분 소득이죠.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1,000만 원 놓으시고, 분자에는 뭐를 놓죠?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놓아요. 근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2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원리금 상환 비율, 채무 상환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20%인 거죠. 그렇죠? 1,000만 원 중에 20%를 빚 갚는 데 쓴다, 이런 뜻이죠. 그 채무 상환 비율이 너무 높으면 40%에 달하면 그들을 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위험군. 그게 20% 정도면 안정군이라고 해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 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 이들을 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채무 상환 비율은 20%대예요. 안정군에 해당됩니다. 안정군. 근데 30%가 넘어서면 위험군, 40%가 넘어서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33.55%로 채무 상환 비율이 굉장히 레벨 자체가 높죠. 임시 일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보다도 레벨 자체가 높죠. 네, 이런 현상을 놓고 보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채무 상환 비율을 가구당별로 계산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는데 23년 중반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중에 발표됩니다. 근데 그 연중에 발표되는 그 통계는 전년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발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가지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마다 나오는데, 지금 23년 연중에 나왔던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2년 데이터입니다. 채무상환 비율을. 근데
앞서 이미 소개해 드렸죠. 잠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앞서 소개해 드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이미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채무상환 비율로는 확인을 못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그렇게 계속 늘었고 그 이후에도, 그리고 연체율과 연체액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 현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 채무상환 비율이 얼마나 높게 올라갔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지금의 이 연체율은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연체율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규모고요.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채무상환 비율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근데 채무상환 비율로는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22년 기준이 33.5%였고 21년이 39.4%였는데 지금은 21년 그 이전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다라고 한다면 채무상환 비율은 40%를 초과했겠다라고 그냥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추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23년 지금의 상황을 알려면 내년 한 6, 7월이 돼야 됩니다. 지금으로선 그렇게 된다. 그만큼 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돈을 벌면 4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든 건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얼마나 이 경영 상태가 힘든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를 물었더니 매우 나쁨이 44.6%, 다소 나쁨이 31.6%. 그러니까 나쁨만 계산해 보면 76% 정도가 나쁨이에요. 좋음은 거의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경영 성과가 좋지 못하다, 어렵다, 녹록치 않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지금 뭐에 애로를 갖고 있는지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소비 위축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상공인이 직격탄인 거예요. 거기에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죠. 원부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함량인 거예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겁니다.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나 각종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니까 나의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경영자금 조달이나 금융비용도 증가해서 소위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공요금 상승도 인플레이션이고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이고요. 수수료 광고비 부담이나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소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을 보입니다. 그리고 23년 올해의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를 스스로 전망하는 조사를 해봤더니 매우 악화될 것, 다소 악화될 것,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비중이 73.8%입니다.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상공인은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어렵다라는 거죠. 소상공인 경영 성과 전망이 왜 이렇게 악화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원가는 상승하고 소비 심리는 위축돼서 매출이 안 일어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거기에 여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또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가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 이거는 복수로 조사를 한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을 표기한 거예요. 어쨌든 가장 많은 비중이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이런 금융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자, 이렇게 가계부채가 문제고 가계부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2024년 경제를 가리켜서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23년까지 오르막을 걸었고 23년 올해 경제 이토록 실물 경제가 어려웠는데 경기 침체였는데 근데 2024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오르막 올라와서 내리막이면 괜찮은데 오르막 이만큼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김밥 가게 할머니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단무지 가격 오르고 김 가격 오르고 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그러면 김밥 가격을 올려잡아야 되는데 올려잡자니 손님이 떨어질까봐 단골 손님이 떨어질까봐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 할머니의 마음 딱 요 말씀을 제가 24년 경제전망서 프롤로그에 담았거든요. 그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관점에서도 질문을 주시는데요. 금리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가 100가지예요.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이유도 100가지입니다. 근데 가계부채 규모가 문제 있다. 자, 가계부채 문제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가 규모에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려서 추가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규모의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대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또 한 번 올려버리면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어지겠죠. 약 650만, 700만에 해당되는 자영업자 그리고 자영업자 가구는 정말 힘들어지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인상하지 않는 것이다가 아니라 인상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이토록 벌어졌는데도 이 격차를 좁혀가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도 가계부채일지 모르지만 또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도 또 가계부채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녹화를 끝내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녹화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드린다면 이런 정말 어려운 경제 2023년 경제도 어려웠는데 2024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 더 어려운 경제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필요하신 분의 경우에는 또 책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